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라는 거죠? 파키스탄 최대 운송업체 CEO 아미르 라만, 중국산 버스 5,000대를 수입한 그에게 날아든 황당한 출장 명령. 한국 중고버스를 보고 오라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날아든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부하 직원, 국경에서 벌어진 상상할 수 없는 재앙, 그리고 경쟁국은 이미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내가 우리 병사들을 걷게 만든 사람이야.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경쟁국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이었다는 거요.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본 그 투명한 벽의 정체는. 그리고 시동을 걸었는데 고장 난 줄 알 정도로 조용했던 그 놀라운 비밀은 절망에 빠진 그에게 48시간 만에 기적을 선사한 한국의 비밀 시스템은 과연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아미르 라만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민간 운송회사 오마르 트랜스의 CEO죠. 제 아버지가 물려준 이 회사를 운영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라오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저희 본사 건물을 보면 누구든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20층짜리 건물 벽면에 걸린 오마르 트랜스 간판이 햇빛에 반짝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버스 5,000대를 수입한 실적은 파키스탄 운송업계에서 전설이었죠. 중국 친구들은 믿을만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고. 제 책상 위에는 중국 엔타이버스 회장과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회사 매출의 70%가 중국 버스 수입 사업에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 제품은 고려해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2023년 10월 어느 화요일 오전 국방부 회의실에서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라만 씨, 한국으로 출장을 가주십시오. 국방조달청 하미드 국장이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밀어놓았어요. 서류 표지에는 한국 중고버스 현지 실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국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는 거죠? 인도군이 한국 중고버스로 병력 수송 효율을 30% 향상시켰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물론 비웃음이었죠. 국장님, 인도군 이야기 말씀이시죠? 그들이 뭘 안다고. 중국은 우리의 철혈 같은 경제 파트너인데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하지만 하미드 국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라만 씨, 카슈미르 전선에서 우리 버스들이 고장 나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지난달만 해도 12대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병사들이 15km를 걸어야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운전자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국장님, 중국 버스는 가성비요? 라만 씨, 병사 한 명이 15km 걸어서 쓰러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국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회의실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해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담당자가 안내할 예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국. 정말 한국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저희 집 거실에 걸린 중국 베이징 만리장성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거야? 김치나 먹고 오라는 건가?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삼성이나 현대라는 회사 이름 정도. 작은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제 오래된 가죽 수첩에 적힌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버스 수입 실적, 매출액, 순이익, 모든 숫자가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이런 성공을 놔두고 왜 다른 나라를 봐야 하는 거죠? 하루 이틀 다녀와서 보고서나 대충 써주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출장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 첫인상은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죠. 라오르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라만 씨시죠? 뒤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손에는 아미르 라만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지영 씨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컷 글로벌 물류팀 본부장이에요. 박지영 대리는 갑작스런 출장으로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 머뭇거리는 저를 보더니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연이라고 부르세요. 편하게요. 차를 타고 인천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고 신호등도 제 시간에 바뀌고 뭔가 모든 게 계획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먼저 인천항 물류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화물을 관리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모습 자체는 다른 항구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고함치거나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모든 컨테이너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어요. 수연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 QR코드 하나로 어떤 화물이 언제 들어왔는지, 지금 온도는 몇 도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심장이 쿵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컨테이너 위치가 전멸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심지어 충격까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시간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는 화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없어요. 제 머릿속에 라우르 항구가 떠올랐습니다. 종이 서류 더미, 손으로 적은 장부, 분실되는 화물들. 저희는 화물 하나 찾으려면 하루 종일 창고를 뒤져야 했거든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5년 정도요? 하지만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5년이라고요? 저희는 2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수연이 저를 물류센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카메라들이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각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조차 체계적이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된 컨테이너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묻자 수연이 씩 웃었어요. 즉시 알람이 울려요. 잘못된 위치에 10초만 있어도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나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희 라우르 물류센터에서는 하루에 34건씩 화물이 엉뚱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직원들끼리 소리 지르고 싸우고 라만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무지에 대한 수치심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류센터를 나오면서 제 오래된 가죽 수첩을 꺼냈어요. 항상 적어두던 숫자들을 다시 봤는데 갑자기 그 숫자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수연이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파키스탄에서는 어떻게 화물 관리를 하시나요? 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전통적인 방식을 쓰고 있어요. 전통적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뒤처진 거였죠.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 수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중국 버스 수입 실적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걸 생각하니 숫자만 좋으면 뭐해? 시스템이 없는데. 창밖으로 인천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크레인들, 규칙적으로 전멸하는 불빛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국이 최고일까? 한국에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물류 시스템 하나 잘한다고 해서 버스까지 잘 만들 리는 없잖아요. 내일 봐야 알겠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서울 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시죠. 지하철부터 타볼까요? 지하철이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어요. 라우르에도 지하철이 있거든요. 중국이 만들어준 오렌지 라인 말이죠. 하지만 서울역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달린 전광판을 보는 순간 2호선 강남 방면 열차가 3분 후 도착합니다. 3분 후라고요? 정확히요? 저 시간이 정말 맞나요? 제가 수연에게 물었더니 그녀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보통 12분 오차 범위 안에서 도착해요. 지연되면 바로 안내방송도 나와요. 라우르 오렌지 라인은 30분 지연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것도 안내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승강장 가장자리에 설치된 투명한 벽이었어요. 저 벽은 뭔가요? 스크린도어예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죠. 지하철이 도착하자 그 투명한 벽의 문이 지하철 문과 정확히 맞춰서 열렸어요. 사람들이 절대 선로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혹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나요? 스크린도어 설치 후로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가끔 있었는데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라오르 지하철역에서는 한 달에 23명씩 선로로 떨어져서 다치거든요. 취객들이나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특히 위험했죠.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있으면 터널에서 오는 바람도 막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죠. 정말 그랬어요. 지하철이 지나갈 때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습니다. 라오르에서는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 지하철이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탑승객들이 먼저 내린 후에 사람들이 올라타는 거예요. 아무도 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3분 뒤에 또 오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좌석에 앉은 사람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잠든 사람들, 모두가 평온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라오르 시내 버스들이 떠올랐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버스에 매달려 다니고 노인분들이 힘겹게 올라타는 모습들 말이죠.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정류장에도 전광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더 놀라운 정보들이 떠 있었습니다. 472번 버스, 이정거장 전, 약 4분 후 도착. 이정거장 전이라고요? 버스가 어디 있는지까지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GPS로 실시간 추적하거든요. 버스 안에도 같은 정보가 나와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휠체어 탄 할아버지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바닥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저 시스템은 뭔가요? 저상버스예요.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탈 수 있게 만든 거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버스가 단순히 사람을 나르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도구였던 거죠. 버스 안에 올라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좌석 배치부터 다른 나라 버스와 달랐습니다. 널찍하고 손잡이 높이도 다양했어요. 저기 보이시죠? 키 작은 사람도 잡을 수 있게 낮은 손잡이도 있어요. 수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라오르 버스들을 떠올렸어요. 좁은 좌석, 부서진 손잡이,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 버스들. 그리고 저기 파란색 좌석은 임산부나 장애인 전용이에요. 파란색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임산부를 보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제 목이 메었어요. 우리 시민들은 버스 안에서 서로 밀치고 다투는데 라오르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좁은 통로에서 밀리고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말다툼까지 벌어졌었죠.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다음 정거장은 종로 3가, 종로 3가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해주세요. 정확한 발음, 친절한 톤, 심지어 영어와 중국어로도 안내했어요. 저 안내방송은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동이에요. 모든 버스가 똑같아요.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말이죠.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걷는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떠세요? 생각과 다르신가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수연 씨, 이게 정말 매일 이런가요? 지하철도, 버스도? 네. 당연하죠.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이라고요? 이런 게 일상이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제 수첩을 또 펼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다른 걸 적었습니다. 버스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태운다. 처음으로 적어본 문장이었어요. 숫자가 아닌 말이죠.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틀렸다는 거요. 한국은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중고 버스는 어떨까요? 설마 중고차까지 이럴 리는 없겠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저를 현대 글로비스 중고차 센터로 데려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했습니다. 중고차라니. 저는 최신 버스를 보러 온 건데 말이죠. 중고차를 왜 보는 거죠? 저희는 새 버스가 필요한데. 라만 씨, 한국에서는 중고차도 새 차만큼 좋을 수 있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고차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실내 전시장에 수백 대의 버스와 트럭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중고차인가요? 제가 만져본 버스는 10년 된 차량이라고 했는데 새 차와 구별이 안 갔어요. 페인트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고 타이어도 새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센터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그 버스의 모든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기록이 여기 다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오일로 바꿨는지까지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정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일, 타이어 교체 기록, 심지어 작은 부품 하나까지. 이 차는 언제 마지막으로 점검받았나요? 2주 전이에요. 여기 스티커 보세요. 정말로 앞유리에 점검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2주 전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라오르 중고차 시장이 떠올랐어요. 거기서는 중고차라고 하면 고장 직전인 폐차 수준이었거든요. 엔진에서 연기 나고 문짝이 제대로 안 닫히고. 혹시 이 차 시동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열쇠를 받아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음이 너무 조용해서 고장 난 줄 알았어요. 시동이 안 걸렸나요? 아니에요. 잘 걸렸어요. 원래 이렇게 조용해요. 10년 된 버스 엔진음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저희 회사 1년 된 중국 버스보다 더 조용했어요. 에어컨도 틀어보세요. 에어컨을 켰더니 시원한 바람이 쌩쌩 나왔습니다. 10년 된 차의 에어컨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차들이 정말 10년 된 건가요? 혹시 속이는 건 아니고. 센터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중고차도 엄격하게 관리해요. 허위로 연식을 속이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 수연이 다른 버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버스는 15년 된 건데 아직도 서울 시내를 다니고 있어요. 15년이라고요? 저는 그 버스로 걸어갔어요. 겉보기에는 5년 정도 된 것 같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차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나요?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요. 그리고 부품이 고장나면 바로바로 교체하죠. 제가 버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의자도 깨끗하고 바닥도 말끔했어요. 15년 된 차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만 씨, 이 차들의 가격이 궁금하시죠? 센터 직원이 가격표를 보여줬는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된 한국 중고버스 가격이 쇠 중국 버스 가격의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이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AS도 3년간 보장해드려요. 3년 AS라고요? 중고차에 3년 AS를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수연과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수연 씨, 저는 지금까지 완전히 틀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중고차는 그냥 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제품은 비싸기만 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문화예요. 수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중고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요. 다음 사람이 쓸 때도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제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중고라는 건 낡은 게 아니라 검증된 거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대하는 철학 자체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듯이 물건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도 새 차처럼 관리하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수연과의 마지막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라만 씨, 큰일 났어요. 다니엘 하산의 목소리였어요. 제 보좌관 겸 운전기사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야, 다니엘? 국경 지역에서 우리 버스들이 전부 멈춰 섰어요. 20대가 동시에 제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20대가 동시에? 네. 어제 밤부터 시작됐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하나둘씩. 지금은 아예 시동도 안 걸려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국경 지역에 배치된 버스 20대가 전부 고장이라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병력 이동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부대원들이 30km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30km라고요? 그 더위에 중국 업체는 뭐라고 해? 부품 문제라고 하는데 교체 부품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요. 빨라야 2주라고. 2주요? 그 사이에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방 안을 어슬렁거렸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라만 씨, 하미드 국장입니다. 국방조달청 국장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들렸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상황 들으셨죠? 인도군은 한국 중고버스로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제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게, 라만 씨, 당신이 추천한 중국 버스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2주는 너무 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걸어가는 군인들 모습만 떠올랐어요. 무거운 장비를 메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30km를 걸어야 하는 우리 병사들. 내가 병사들을 걸게 만든 사람이야. 가슴이 미어졌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본 한국 중고버스가 떠올랐어요. 15년 된 버스도 멀쩡히 돌아다니던 그 모습 말이죠. 저는 급하게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20대의 중국 버스가 동시에 고장 나고 우리 군인들이 걸어야 하는 상황을.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라만 씨, 정확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긴급히 버스가 필요해요. 임시로라도 아니면 우리 버스를 고칠 수 있는 기술자라도. 한국 대사관과 상의해봐야겠어요. 오늘 오후에 답변 드릴게요. 그날 오후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저는 호텔 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 수첩을 펼쳐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게 적어놨던 중국 버스 수입 실적들. 이제는 그 숫자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숫자가 뭐야? 사람이 중요하지. 오후 3시에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라만 씨,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요? 한국 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48시간 내에 정비팀과 임시버스 10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해요. 48시간이라고요?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괜찮아요. 향후 한국과의 정식 교통협력 계약을 검토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꼭 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다니엘에게 전화했어요. 다니엘, 한국에서 도움이 온다. 정말요? 언제요? 모레까지 버스 10대와 정비팀이 온다고 해. 한국에서요?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제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위기가 와서야 진짜 친구를 알게 된다. 이제는 수치심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면 파키스탄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진 사람이에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수연과 함께 한국 대사관 앞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무겁고 떨렸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도움을 청하러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라만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네, 그냥 긴장돼서요. 사실 저는 밤새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우리 병사들 생각이 났거든요. 대사관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오래된 수첩을 꺼내봤어요. 며칠 전에 적었던 중고라는 건 낡은 게 아니라 검증된 거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도 그런 건가? 자존심을 버리고 진짜 도움을 구하는 거? 아미르 라만 씨? 뒤돌아보니 40대 초반쯤 된 남성이 서 있었어요. 네, 저입니다. 김민수입니다. 경제협력과 과장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김민수 과장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책장에는 한국어와 우르두어로 된 책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파키스탄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들었어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제 목이 메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에 와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 병사들이 지금 걷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편하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과장이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라만 씨,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해결책을 찾는 거죠. 정말로 48시간 내에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준비 중이에요. 현대 글로비스에서 정비된 중고버스 10대와 기술팀 5명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중고버스요? 네. 어제 보신 그 버스들이에요. 상태가 새 차 못지않죠. 제가 어제 탔던 15년 된 버스가 떠올랐어요. 그 조용한 엔진음, 시원한 에어컨, 그 버스들이면 충분합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긴급 지원이니까 임대료는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해요. 어떤 협력 말씀이신가요? 파키스탄에 한국식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버스뿐만 아니라 정비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우리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했어요. 그때 수연이 끼어들었어요. 라만 씨, 이건 단순한 차량 지원이 아니에요. 파키스탄의 교통 문화를 바꾸는 일이죠.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
맞아요. 제가 며칠간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김 과장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어요. 1단계로 정비소 3개를 설립하고 파키스탄 젊은이들을 한국에서 기술 교육시킬 계획이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요? 네. 6개월간 한국에서 교육받고 돌아가서 현지 정비소를 운영하는 거죠. 제 머릿속에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저에게 운전기사로 왔던 그 친구 말이죠. 몇 명 정도를 교육시킬 수 있나요? 1차로 1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20명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죠. 김 과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라만 씨, 이건 단순히 버스를 파는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중국과는 단순히 사고 파는 관계였는데 한국은 함께 키워가는 관계를 말하는 거네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라만 씨가 돌아가서 정부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라만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라는 건가 했어요. 한국 제품은 비싸기만 하다고 생각했고요. 김 과장이 웃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대사관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라만 씨, 이제 수치심 말고 진심으로 살아야겠네요. 맞아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일해야겠어요. 제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짜 비즈니스는 서로를 키워주는 거다. 내일이면 파키스탄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진짜 파트너가 생겼거든요. 파키스탄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다니엘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라만 씨, 한국 버스들이 도착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디에? 카라치 항구예요. 지금 트럭에 실어서 국경 지역으로 보내고 있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카라치에서 국경 지역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국경 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파란색 한국 버스 10대가 한 줄로 서 있었거든요.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와, 정말 왔네요. 다니엘이 제 옆에서 감탄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팀이 이미 와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팀장인 박 기술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라만 씨죠? 박현민입니다. 앞으로 2주간 여기서 정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하라 대령이 다가왔어요. 파키스탄군 물류사령부의 마우둠 하라 대령 말이죠. 평소 민간업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분이었는데, 라만 씨, 이 버스들이 정말 15년 된 중고차라고요? 네. 대령님, 믿어지시나요? 하라 대령이 버스 앞에서 손으로 쓸어봤어요. 새 차 같은데요? 중국 새 버스보다 더 깨끗해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파란색 페인트가 흠집 하나 없이 반짝였거든요. 박 기술사가 시동을 걸어봤어요. 너무 조용해서 시동이 걸린 건지 몰랐어요. 하라 대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장 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조용해요. 그때 첫 번째 병력 수송이 시작됐어요. 30명의 병사들이 버스에 올라탔는데 모두들 신기해했어요. 와, 의자가 푹시네요. 에어컨도 진짜 시원하네요.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지난 사흘간 걸어 다니느라 지쳤던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이제는 걷지 않아도 된다. 30분 후 무전기에서 소식이 왔어요. 한 번 버스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병력 전원 안전하게 하차 완료. 하라 대령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30분이라고요? 걸으면 3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네. 대령님, 이제 우리 병사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박 기술사와 함께 정비 교육을 참관했어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우리 회사 젊은 직원들 10명이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엔진오일은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박 기술사가 시연을 보여주자 다니엘이 눈을 반짝였어요. 와,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네. 정기적으로만 체크하면 고장날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정비를 제대로 못했던 게 아니라 정비 방법을 몰랐던 거였구나.
일주일 후 하라 대령이 저를 찾아왔어요. 라만 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시죠? 한국 버스들 덕분에 병력 이동 효율이 3배나 늘었어요. 그리고 병사들 사기도 엄청 올랐고요. 정말요? 3배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도군이 우리 상황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인도군이요? 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빨라졌으니까 당황하는 것 같아요. 하라 대령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라만 씨,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중고차가 뭐 그리 대단하겠나 싶어서. 저도 그랬어요. 대령님. 하지만 이 버스들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병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죠. 그 말을 들으니 제 목이 또 메었어요. 2주 후 한국 기술팀이 떠나는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박 기술사가 제게 말했어요. 라만 씨, 다니엘 씨 정말 똑똑해요. 기술 습득 속도가 놀라워요. 다니엘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라만 씨 덕분이에요. 한국에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배웠어요. 맞아요. 다니엘은 6개월 후 한국으로 가서 정식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다니엘, 한국에서 열심히 배워와. 네. 꼭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서 돌아올게요. 그날 밤, 저는 국경부대를 다시 방문했어요. 파란 버스들이 조용히 서 있었는데 달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버스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버스들은 단순히 사람을 나르는 게 아니라 꿈을 나르고 있다는 거요. 제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버스는 국가가 아닌 사람을 태운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미드 국장님이었습니다. 라만 씨, 정부에서 한국과의 정식 협력 계약을 승인했어요. 드디어였어요. 진짜 시작이었죠.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정식 계약 체결을 위해 온 거였거든요. 수연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라만 씨,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뀌셨네요. 정말 그랬어요. 6개월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수연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수연이 물었어요. 파키스탄 상황은 어떠세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한국 버스들 덕분에 우리 군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지난 6개월간 한국 중고버스들은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반면 중국 버스들은 아직도 수리 중이었고요. 계약식 당일, 저는 청와대 인근 정부청사에 있었어요. 김민수 과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차관님까지 참석하셨습니다. 라만 씨, 먼저 축하드려요. 파키스탄 최초의 한국식 교통 시스템 도입이죠. 차관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계약서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비소 3개 설립, 파키스탄 청년 120명 한국 연수, 5년간 기술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고버스 500대 추가 도입이었습니다. 500대라고요? 네.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에요. 1년에 100대씩 5년간 말이죠. 김 과장이 설명해 줬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손이 떨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라만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어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수입한 건 버스가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 존중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계약식이 끝나고 저는 현대 글로비스 센터를 다시 방문했어요. 6개월 전에 봤던 그 15년 된 버스가 아직도 거기 있었어요. 이 버스, 아직도 팔리지 않았네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버스는 이제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에요. 한국-파키스탄 협력의 상징으로요. 상징이라. 정말 그랬어요. 그 버스가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에서 수연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라만 씨, 이제 정말 달라지셨네요. 어떡해요? 처음에는 숫자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제 수첩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매출액, 이익률 같은 숫자들만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이름과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니엘은 한국에서 기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서 정비소 팀장이 되었어요. 하라 대령은 한국 버스들 덕분에 진급했고요. 그리고 120명의 파키스탄 청년들이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수연 씨가 아니었다면 라만 씨가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비즈니스는 서로를 키워주는 거라는 거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기술은 생명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라오르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된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만 씨, 첫 번째 정비소가 완공됐어요. 정말? 벌써? 네. 그리고 지원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차를 타고 라오르 시내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서울처럼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저는 파키스탄 경제협력부에서 강연을 했어요. 제목은 기술은 생명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발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이가 질문했어요. 라만 씨, 저도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물론입니다. 꿈을 꾸는 모든 젊은이에게 기회가 있어야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 오래된 가죽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중국 버스 5,000대 수입이라고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기술은 생명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수첩이었어요. 창밖으로 라오르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도시에도 서울 같은 질서 정연한 버스들이 다닐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들은 단순히 사람을 나르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나를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한국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줬거든요. 사람의 마음 말이에요.